네, 질문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또깨 육아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낮잠 중인데 안 깨면 좋겠다고.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 있다는 거죠? 은영님. 배 위에 앉아서 보고 계시다고 혜수님은. 네. 6살 아들 6, 7개월 전부터 자다 일어나 오줌이 조금 나왔다면 깨서 팬티를 갈아입고 다시 자요. 그래서 오줌이 마렵냐고 누구 자자고 하면 마렵지 않다고 그냥 자고, 팬티는 약간 젖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거의 매일 반복되니 수면의 질도 안 좋은 것 같아 걱정이에요. 오줌이 조금 나왔다며 깨서 팬티를 갈아입고 다시 잔다고, 오줌 마렵냐고 누구 자자고 하면 마렵지 않다고 하고, 약간 젖은 게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그 상황을 직접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6살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리액션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6살 아들 어머님이시긴 한데요. 다른 이제 연령대가 좀 그 어린 아기의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 있어요. 사실 잠 습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눅눅한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나 이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데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될 것 같아요. 눅눅한 포테이토 칩은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바삭한 포테이토 칩을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눅눅한 포테이토 칩도 대환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잠 주제잖아요. 근데 아이의 어떤 행동 습관 중에서 내가 이런 게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이런 습관을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사실은 잠도 다른 행동을 알려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 관련된 서적에 이 이론이 소개가 되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아이에게는 제일 대환영인 게 부모님의 관심이 되죠. 근데 그 관심에는 너무 잘했어 막 칭찬하는 그런 관심도 있을 거고요. 막 우리 아이가 진짜 너무 열심히 했다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긍정적 관심이 바삭한 포테이토 칩의 비유가 되고요. 만약에 막 주스를 쏟았어요. 근데 야, 왜 쏟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그렇게 막 조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의 관심도 이제 관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눅눅한 포테이토 칩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눅눅한 포테이토 칩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 행동을 보기 싫어, 이 행동은 좀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무관심이 사실은 제일 아이에게는 싫은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심을 주시면 그 행동을 오히려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주스 쏟았을 때 그냥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쏟았구나 하고 그냥 아무런 무반응으로 이렇게 평온함을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치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쏟으면 너도 이렇게 치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행동을 알려주실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잠에서도 항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6살 아까 남아 질문을 조금만 이어가자면요. 소변이 조금 마렵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론을 좀 빗대어서 혹시 그때 정말 조금 우리가 과반응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짜증이 나니까 조금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두에 한번 큰 틀 안에서 짚어가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개월 아기가 혼자 자던 체제에서 6개월 이후 다혜님 질문이에요. 같이 자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졸릴 때 꼭 저에게 붙어서 잠들고 자다가 몇 번씩 깨서 저에게 기어와서 자고 제가 없으면 울고 깨버려요. 잠자리는 같지만 혼자 잠들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네, 8개월 아기가 혼자 자던 체제에서 6개월 이후 같이 자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아기가 현재 8개월인데 6개월 때 같이 자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혼자 잠들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잘 때 우리가 그 잠자리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방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을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그 본인의 육아 철학과 가치관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지금 다혜님 같은 경우는 혼자 잠들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같이 잠들 때 엄마가 지금은 같이 있어줘야 하는, 우리가 오늘 방송은 조금 기초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토끼의 육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단 잠 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 연관이라고 하면 잠들 때까지 어떠한 지속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끼 육아 책에서 서론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잠 연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혜님이랑 같이 붙어서 잠들었다면 그 엄마와 붙어서 잠드는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잠 연관으로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면 내 현재 위치를 알게 되고 큰 틀을,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만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반응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아이의 하루 일과라든지 아이의 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잠 연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경우에는 다혜님께서 잠 연관을 변화를 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엄마의 그 살결이 붙어서 자는 잠연관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차근차근 변화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사실 처음 아기를 키울 때는 그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울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울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변화를 또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질문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울음들이 다 그 공통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울음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울음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두 가지 관점으로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울음을 일단은 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음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잠 습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 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학대와 방치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규정짓는 그 단어는 장기간 만성적인 안 좋은 독성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규정을 짓고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수면 교육을 배우고 제대로만 아이의 잠에 대해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격려가 곁들여진 단시간의 스트레스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에게 자율학습의 기회로서, 그 어떠한 기회로서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잠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실 때 사실 그 실제 연구 결과와 저널이라든지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수면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울려서 재우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 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글들을 보았을 때 항상 출처와 근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나 그 수면 부족으로 인한 해로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의 성장이 조금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또 가족의 그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자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코티솔이 우리가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그런 그 물질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그냥 생리 현상이 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방송을 앞두고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이제 막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 압박감, 그런 스트레스 있죠. 우리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되게 잘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에서 막 이 레벨을 막
붙이고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약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공부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듯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미국 수학과 협회의 그 저널에 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똑개 육아 수면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어떻게 자는지 몰라서 좀 좌절스러움을 느끼거나 내가 지금 겪었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왜냐면 지금 다혜님 같은 경우에도 변화를 자명관을 주어야 되잖아요. 약간의 그런 다른 상황에서의 대처, 극복법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맞닿았을 때 코티솔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견딜 만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뭐 가족 구성원과의 뭐 헤어짐 이런 이벤트들,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삶의 변화에 있어서 적응하는 것에서 조금 견딜 만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이제 도움을 줄 우리 애정어린 그 어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고요. 독성이 있는 그런 정말 유해한 스트레스는 강하고 잦게 발생하고 장기간 발생하는 그런 학대와 방치가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 울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을 오히려 상승시켜 줄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만 아이의 잠을 공부를 하셔서 그 발생하는 울음을 오히려 좀 줄이고 또 정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변화를 준다면 너무너무 이제 오히려 혜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티솔은 그냥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한밤중에 발생하는 그 코티솔 레벨보다 3, 4배가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험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시절에 이제 발달이 코티솔은 아직은 안 하는데요. 점점 크면서 발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수면 교육할 때 발생하는 울음이 이제 첫째 날에는 살짝 발생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30분에서 그 격려를 포함한 그동안에는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둘째 날은 그 상황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코티솔이 발생을 안 한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다른 질문이나 다른 것들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울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의 그 하루의 일과를 먼저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서 네. 제가 지금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지혜님, 똑개 육아로 꿀 육아 중인 맘이에요. 요새 새벽 일찍 깨는 종달새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내해 주신 방법들 써봤는데도 계속 일찍 깨네요. 종달새 부분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 종달새는 또 다시 세부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종달새는 이제 결국은 피곤해서,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뭔가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변화가 있어서 피곤이 쌓여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낮잠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밤잠도 어느 정도 자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새벽에 일찍 깨는 것을 종달새라고 좀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용어 설명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그 사이에 리액션을 어떻게 했느냐가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막 조금 놀아줄 것처럼 했다라거나 그런 리액션 점검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낮잠 1을 먼저 나온 부분은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조금 많이 언급하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낮잠 1 같은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들어가는 아침 낮잠이 됩니다. 아침 낮잠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찍 깨어났기 때문에 원래 9시 반쯤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조금씩
땡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 들어가는 시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낮잠이 땡겨질 때 그러한 것들이 종달새 증상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밤낮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텀에 대한 용어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 아침 기상부터 낮잠 1 들어가는 그때에 깨어있는 시간은 항상 텀을 조금 종달새처럼 일찍 일어났더라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낮잠 1 같은 경우 첫 번째 낮잠은 1시간으로 제한을 조금 해두시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낮잠 1이 수면 시간이 길면 낮잠 2를 좀 잘 못 자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빚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피곤이 쌓여서 밤잠을 못 들고 그게 또 새벽 기상을 또 연발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스케줄 점검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문들이 이제 오는데 사실은 작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기본 용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잠텀 부분이랑 그 먹텀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잠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잠이 드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이 배터리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빨리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텀은 하루에도 낮잠 횟수에 의해서 몇 회씩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발생하는 잠텀을 다 더하면 총 깨어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두리 있게 제시한 각 개월수에 권장되는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이제 먹텀 같은 경우는 내가 먹기 시작한 시간부터 다음번에 먹기 시작하는 시간, 시작부터 시작까지가 먹텀이 돼요. 네, 헌주님 38일 신생하면 아직 수유텀이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유가 충분히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유텀 얘기가 이제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수유텀은 시작 시점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생체 리듬이 발달하는 그 시즌이 이제 있거든요. 주스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딱딱 수유텀을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기의 리듬을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따라 소연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갔네요. 계속 올라와서. 네. 210일 되는 남아입니다. 요즘 따라 더 공갈적 꼭지나 젖을 꼭 한 번은 빨아야 잠이 들어요. 백고래가 큰 편이 아니라 저녁에 많이 먹어야 150에서 180입니다. 8시쯤 막수하고 잠이 들고 12시 30분쯤 꼭 깨서 달라고 하고 그 후로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간격으로 깨서 다시 달라고 합니다. 울려도 받지만 매번 깰 때마다 우는데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쉽지 않네요. 210일이면은 몇 개월이냐면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7개월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때 이제 저녁에 이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먼저 수유량을 체크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기 쉬운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좀 체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밤중 수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밤에 먹는 양은 사실은 생후 6주, 8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단 총 먹어야 되는 양을 아이의 킬로그램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몸무게 킬로그램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5kg다. 그러면 몸무게 킬로그램에 150ml를 곱하시면 하루 총 먹어야 될 권장량이 좀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유 횟수를 나누시면 한 회에 먹여야 되는 밀리리터는 만약 젖병 수유를 하고 계신다면 체크가 되실 거고요.
그 횟수들도 제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참고치이죠. 아이들마다 이제 유도리 있게 참고치로 내비게이터의 역할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10일 되는 남아 소연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먼저 킬로그램 몸무게에 따라서 총 양을 계산해 보신 후에 그렇다면 밤에 먹는 밀리리터는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밤에 먹는 것은 어차피 서서히 지금 7개월이니까 줄여야 하는 그 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법칙 혹은 15ml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히 조금씩 그냥 줄여나가면서 낮에 좀 더 많이 먹이는 그런 방향으로 낮에 수유 회차에서도 많이 먹는 회차가 또 있을 거예요. 보통 아침 기상에서 많이 먹게 되는데요. 아침 기상에서 먹는 수유 1을 좀 많이 먹는다면 그때 좀 더 먹여보려고 노력을 해보신다든지 또 밤수를 줄이게 되면 아침에 기상에서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먹는 양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15분씩 증감을 하고 뭐 12ml씩 증감하는 그런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 지금 뭐 몇 밀리미터를 만약에 200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200에서 이제 15ml를 뺀, 그러니까 한 회에 먹는 양이 뭐 예를 들어 한 밤수 1회차에 먹는 게 뭐 80ml다. 그럼 80에서 15ml를 뺀 그 량을 월화수를 줘 보시고 아이가 잘 적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목금토를 그에 더 추가해서 15ml를 이제 빼서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일단 먹는 양부터 우리가 좀 아이의 위를 신체 장 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일구어 놓고 그 수면을 알려주시면은 오히려 울음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의 반응하실 때 평화로운 기운과 그 침착한 그런 반응 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밤잠, 낮잠 모두 하루 그 일과와 굉장히 노는 시간도 그렇고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높게 키 항목 항목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질문 위에 있는 것 하나 해볼게요. 18개월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지만 잠이 들고 기본이 1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혼자 자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아의 경우에 조금 유용한 부분들을 그 아이가 조금 큰 상황에 유아의 경우에 이제 유용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아의 경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딱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또 하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 유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스케치북에 정리를 해 왔는데요. 잠시만요. 굉장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눅눅한 포테토 칩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보신 후에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잠 해결책은 일단 4R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규칙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잠자리에 밤에는 좀 있어야 돼. 잠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 18개월 정도 되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방법은 뭐 5살, 뭐 7살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고 밤에 잠잘 때는 또 눈을 감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강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그냥 약간은 게임하듯이 차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보드지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전지 같은 거의 규칙을 아이들을 꼭 같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같이 이제 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고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적인 팁들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그 책을 같이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그냥 저처럼 이런 스케치북에 그리실 수도 있고요. 뭐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혼자서 잘 잠드는 그게 이제 해피엔딩 마지막 스토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그림이야 뭐 졸라맨처럼 그리셔도 그렇게 읽어주시면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도 더 쉽고요. 그 다음은 이제 리월스라고 해서 보상인데 이게 굉장히 되게 효과적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냐 없냐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쉬운 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잠습관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뭐 네 자리에 가만히 있고 눈 감아야 돼 라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냥 잠옷 입기부터 잠옷을 입는 것부터 막 칭찬해 주는 걸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티커를 이제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드를 만드셨다면 스티커를 붙이시는데 한 3주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붙이시고 그 보상 효과는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장난감이 있거나 어디 정말 여행 가고 싶다 엄마랑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눈에 보이게끔 그 물체를 프린트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 목표치 내가 받을 그게 뭔지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다 모으면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이렇게 잘하면 정말 효과가 만점이고요. 또는 이제 저금통을 놓는데요. 이제 뭐 100원씩 너희가 잘 자면 100원씩 이렇게 잠 요정이 와서 네가 자는 동안 이렇게 놓고 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한 달 모이면 3,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3,000원으로 정말 우리가 네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 오늘 좀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뭐 스티커를 갑자기 뗀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느낌을 주면은 아이가 이 그 보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떼어낼 수 그냥 찢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 조금 격려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롤플레이는 인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질투 효과를 조금 이렇게 되게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인형에게 우리가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인형에게 똑같이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인형이 오늘부터는 이렇게 자는 거야 라고 하고 똑같이 마치 형제처럼요. 그러면 아이는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인형에 교육하는 거 똑같이 보고 굉장히 잘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뭐 어쩔 때는 제가 상담하신 분은 이 방법을 썼을 때 인형을 이렇게 일부러 던져서 엄마 오늘 얘는 이걸 안 들었다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것도 있었고요. 요거는 반응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알은 결국 우리가 친절한 무시라고 말하는 그냥 정말 반응 안 주는 거 무반응 아까 말씀드린 눅눅한 포테이토 칩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반응을 주시는 게 좋죠.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음번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아 키우시는 어머님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30개월 여아입니다. 저랑 둘이서만 자는데 언젠가부터 본인 눕던 자리가 불편하다면서 제가 자던 자리랑 바꾸자고 하면서 새벽에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세라님 질문을 봤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유아잠 요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같이 자다가 혼자 재우는 거는 사실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잠깐 외출, 뭐 점진적인 후퇴, 줄여나가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 외출은 같이 자는 상황이었다면 내가 막 갑자기 밖에 김치찌개를 끓여놨어 막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거죠 한번. 그러면 혼자 잠깐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잠들기 전에 엄마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처음에는 아기가 그럼 걸을 수 있는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들어오면 엄마가 그 단계 전에 한 1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엄마가 잠깐 자리 비우는 그 시간을 조금 느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들이 조금 자세히 있는데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지수님 질문 한번 볼게요.
품에서는 정현이 2시간이고 3시간까지도 잘 자는 50일 아기예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금방 깨는데 밤에는 누워서 의외로 잘 자거든요. 아기띠 잡념관이 생긴 걸까요? 어떤 변화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밤수면 교육하고 2주 후에 낮수면 교육하라는 걸 봤어요. 그럼 밤수면 교육이 될 때까지는 안아서 재워도 상관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밤수면 교육이랑 낮수면 교육은 사실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요. 사실 밤과 낮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밤잠을 잘 자게 되면 그 좋은 잠 영양분 받은 게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잠들 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먼저 이제 아이의 생체 시계부터 조금 아이 리듬에 맞게 읽어 놓으신 다음에 잠영관을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방법이 아이의 울음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고 아이의 잠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그 주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아이의 잠 사이클이라든지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의 잠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수면 교육의 그 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일단은 얕은 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 그 램 사이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5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4에서 6주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 뒤로, 그러니까 잠텀은 한 60분 정도, 잠텀은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원래는 4주 전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잠을 이제 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내재되어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래 낮잠이 줄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6주쯤에 원래 울음이 피크가 되고요. 이제 이때쯤 되면 모유수유가 어머님들 정착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 그 시기 4개월 전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팁은 5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궁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10개월 동안. 그 10개월 동안 있었던 자궁의 환경을 묘사를 똑같이 해주셔서 안정감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속사계를 해주신다라거나 옆구리나 가슴을 댄 자세, 그리고 쉬 이런 소리, 쉬 소리를 이제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이제 자궁에서 겪었던 그 환경을 그대로 묘사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살짝 바운싱 주기, 또 빨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그 잠 큐사인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5S도 활용을 하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일단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려놓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만약에 하신다면 밤수면 교육이 낮 수면 교육보다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이 굉장히 적고 어둠이 있고 피로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밤수면 교육부터 하고 그 후에 낮 수면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잠영감이야 어머니. 그러니까 변화를 차근차근 주시면 아이는 분명히 잘 배워 나갈 거예요. 9개월 아기. 예, 선생님 아이가 158일인데요. 통잠을 자다가 어제 오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보채네요. 왜 그럴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128일이면은 지금 며칠, 4개월 정도 되셨네요. 4개월이면은 원래 그때가 엄청 잠 퇴행기라고 이렇게 명명이 있을 정도로 어른의 잠으로 이제 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몸도 움직이게 되고 속삭여도 떼는 시기이고요. 그러니까 속삭여 떼면서 일단 몸이 움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되게 유용하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너무나 아기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잠영관이라든지 잠 습관을 잘 알려주시면 아이가 더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27개월 낮잠을 참으면서까지 놀이를 하고요.
낮잠을 자도 밤에 불을 끄지 않으면 계속 놀이를 해요. 불을 꺼도 1시간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자요. 잠이 없는 아이인 건 알겠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예.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낮잠을 안 자면은 사실은 되게 낮잠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낮잠이 되게 힘들었고 많은 어머님들이 낮잠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낮잠은요, 지금 2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연령대가 있죠. 근데 낮잠은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좀 스케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사실은 잠 퇴행기라고 명명하는 그러한 이제 시즌에 막 잠을 잘 못 자고 낮잠 정말 짧게 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한 낮잠이 전환되는 시기와도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잠이 우리가 짧게 자는 고양이 잠처럼 변환이 되면서 탈락이 되고 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이걸 조금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낮잠 비지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낮잠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그 빛 얘기하는 거에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이 정말 낮잠 아예 안 잤을 경우에 그 스트레스 레벨, 코티솔 레벨인데 안 자면 그냥 쭉 정말 막 급등하죠. 근데 우리가 이 파란색은 짧게 자는 낮잠, 지금 같은 경우에 짧게 자는 낮잠일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낮잠 2회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낮잠 2회는 보통 낮잠 1은 아침 낮잠이라고 해서 9시에서 10시 그리고 낮잠 2는 12시 반에서 2시 반 뭐 이때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진 않고 하지만 올라가진 않고요.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극피곤이라고 제가 얘기한 피곤이 이제 밤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종달새라고 우리가 얘기한 아침에 일찍 깨는 거 그것도 이것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낮잠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낮잠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낮잠을 좀 잘 자는 경우에는 낮잠 1에서 일단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사실은 이제 낮잠 2를 파워냅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1시간 이상을 좀 자줘야 돼요. 2시간까지도 괜찮고요. 이때 내려가요. 확. 그리고 사실은 이 코티솔 레벨이 밤잠 들어가기 전에 아예 내려가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또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낮잠을 밤잠 들어가기 전에 한 3시간 전에는 무조건 깨어 있거나 혹은 4시간 전에는 그런 낮잠 커트라인 개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질적인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낮잠을 잘 자면 이렇게 스트레스 코티솔 레벨이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안 자려고 한다고 해서 안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그게 그 피곤이 계속 쌓여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한번 눕혀서 평온하게 좀 재워보려고 하면은 분명히 좀 더 컨디션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약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낮잠 커트라인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시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에서 12개월 예로 가져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낮잠 커트라인은 밤잠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정도 깨어있냐는 권장사항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밤잠 너무 안 잔다고 하시면 낮잠 커트라인도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져온 이유는 6개월, 한 12개월에는 2, 3, 4 룰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잠텀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조금 계산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깨어있는 시간은 사실 항상 제일 짧고요. 기상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아침 낮잠 1, 그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라면 낮잠 1에서 깨어나서 낮잠 2가 잠이 드는 그 잠텀은 3시간 정도, 그리고 낮잠 2에서 깨어나서 밤잠이 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깨어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 근데 사실 4시간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땡겨도 되고
되고요. 3시간도 괜찮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아이를 잘 관찰하시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이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침 낮잠 9시에서 10시 사이 여러분들이 7시에 일어나고 7시에 자는 거를 만약에 그 상태의 스케줄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12시에서 2시 PM이 낮잠 2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잠은 어머님들께서 좀 아이의 그 잠 사인이라든지 졸려하는 사인, 아이 하루 일과를 조금 이렇게 기입을 좀 어디에 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래님 77 체제인데 원령이 증가하면서 밤잠 총 수면 시간도 준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도 보면 기존 밤잠 12시간에서 11시간 정도로 줄고 있고요. 그렇다면 8시 정도로 잠 시간을 늦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침 첫 시작을 6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요거는요. 일단 제가 시간이 지금 20분에 끝나는데 일단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스케줄 키 항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나래님 해주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처음 보실 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소수점으로 분수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렇게 키 항목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아까 사실 질문에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은 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어린 아이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6주에서 12주의 생체 리듬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멜라토닌 자체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낮에도 되게 많이 자고 이러는데 이때부터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티솔 레벨은 약간 각성 효과를 가진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리적인 호르몬이고요. 이게 이제 아침 기상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18시면 6시잖아요. 그리고 멜라토닌은 이제 잠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막 그 시차 이게 많이 나는데 가면 멜라토닌 약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밤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사실 6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7시 그 타이밍 진짜 좋다고 해요. 7시에 밤잠 들어가는 거는 이런 아이의 신체적인 생체 시계와 맞닿아 있어서 이거 자체에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제 우리 아이 내부에서의 그 호르몬의 시계와 진짜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그 자는 시간을 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아이 어린 신생아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도움되는 부분과 좀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끝낼까 합니다. 네, 그 안전을 좀 강조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되게 요새는 굉장히 다들 똑똑하시고 굉장히 지식들을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의 잠자리에 있어서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출처는 미국 수학과 협회가 되고요. 사실 3가지 요인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역류와 돌연사라는 것이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막혀갖고, 네, 이렇게 이렇게 막혀갖고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아이가 돌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맞물려 갖고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약한 아기인데 뭐 미숙아라든지 좀 장애가 있다라든지 선천적으로 좀 취약한 아기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대요. 그리고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6개월 전에 굉장히 조금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뭐 이불, 엎드려 자기, 뭐 베개, 푹신한 침대.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요소들은 저희 그 책이라든지 뒤에 원래 이제 준비한 여러 이제 안전 잠자리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안전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일, 진짜 100일, 6개월 전 어머님들은 사실은 나는 6개월 전, 이제 4개월인데
엎드려서 잠들어도 이게 당연히 발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돌연사가.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뭐 두 개가 맞물려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내가 이렇게 뭐 했다고 해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고서 아이의 안전 잠자리를 먼저 조성을 하고서 제대로만 우리가 알려준다면 아이가 더없이 이제 건강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조금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안전잠자리는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다음번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96일 아기인데 밤에는 수면교육 안 해도 혼자서 잘 자더니 낮에 잠투정이 너무 심해요. 한참 보태다 아침 첫 낮잠을 자면 20-30분 뒤에 깨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수유텀까지 계속 놀다가 두 번째 수유시 먹다가 잠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낮잠 짧게 자는 낮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생아 렘 수면을 이해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낮잠 자체가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아이의 잠 자체가 45분에 그때 얕은 잠 단계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45분에 이제 얕은 잠에서 깨는 거는 그렇게 되게 약간 빈번하게 특히 전환기라든지 아직 잠자는 법을 모르는 아기라든지 어떠한 혹은 스키를 뭔가 터득했다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기잠 사이클은 4개월 이후에 명확해지는데요. 이러한 사이클 추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잠은 우리도 이제 렘 수면이 있죠. 근데 90분 단위인데 아이는 45분에서 50분 단위예요. 이때 이제 깨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된 아기라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잠들 때 적용이 된 잠영관을 그대로 당연히 제공을 해드려야지 잠에 잘 잘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이 잠을 이해를 하게 되신다면은 아이가 20-30분에 깨는 거는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요 단계에서 깨는 것 같은데 아이가 또 4-5개월 때는요 요때 좀 무음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좀 평온한 기운과 함께 평온한 기운을 계속해서 텔레파시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같이 자는 체제라면 같이 그냥 있을 상태에서도 아이가 좀 울더라도 그냥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라고 평온하게 반응을 해 주시고요. 울음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자는 울음인지 혹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이의 울음을 대화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아이의 잠을 이해하시고 아이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하시면서 일과 파악이 조금씩 되시면은 이때 오는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파악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신감이 붙으시면서 지금 잘 때 조금 발생하는 찡찡대는 울음인지 내가 조금 자려고 하는 울음인지 이런 파악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피드백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또 어느 분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제 등 대고 재우기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네, 5개월, 6개월 전에는 등 대고 재우는 게 이제 굉장히 안전과 이제 맞닿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캠페인 자체가 1992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더 늦게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엄마 세대에서는 사실 아까 5S 중에 이렇게 여기 압력, 뭐 옆구리 압력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사실은 엎드려 재우면 더 잘 자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캠페인을 해서 그 영유아 돌연사가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것을 보셨을 때 왜 이게 나왔고 그로 인한 단점, 장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육아할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엎드려 재우다가 그 전에는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천장폭을 눕혀 재우니까 이제 발생한 단점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단점이 이제 근육 발달을 시켜줄 찬스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과 좀 판판한 뒤통수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눕혀 재우는 것, 누워 있는 것은 거북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움직임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육 발달이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한 3, 4주 지나면 수유 쿠션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수유 쿠션 놓고 터미 타임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잠이라는 거는 깨어있을 때 놀이 활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보니까요. 터미 타임 아이 울 때 지루할 때도 울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있던 자세를 바운서에 앉아있던 아이라면 그 자세를 터미 타임으로 잠깐 체인지 해주면서 준다면 아이가 보는 환경도 이렇게 엎드려서 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15분, 20분을 더 이렇게 잘 해피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단점도 보완하면서 아이는 좀 더 좋은 컨디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네요.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질문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드려봤어요. 다음번에 좀 더 유용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세요. 계속해서 응원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혹은 여러 루트로 다시 질문 주시면 유용한 포스팅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